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공동체 연구소의 성석환이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학교 많은 걱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계시고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건이 자꾸 이어져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침 이 문제에 또 많이 관련이 돼 있으면서 특별히 교사들 모임으로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교사 운동의 공동대표신 현승호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많이 이니시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조금 정리도 하고요. 또 말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관점들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아보기 네,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 맡고 있는 현승호입니다. 네. 아마 아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좋은 교사 운동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살아보기 좋은 교사 운동은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은 단체인데요. 그 1990년대 말에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의 어떤 교실 붕괴라는 담론이 전국을 이제 휩쓸 때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네, 활동하고 있던 그 네, 기독교사 단체들을 모아서 연합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에는 저희가 법인화해서 지금과 같은 사람법인 좋은 교사 운동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 12개 회원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 전국에 이제 한 180여 개 군소단위 지역에서 약 4천여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천여 명 선생님들이, 네. 예.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예, 원래 아, 그래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네, 원래, 원래부터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를 하게 됐고요. 네, 원래 그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요. 초등교사로 20년 넘게 일하다가 지금은 어, 제주와 서울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어, 애쓰시는구나. 예, 이 삶을 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권 추락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단은 아시는 대로 서초교에서 한 여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네, 이번에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전에도 있었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예전에 부산에서도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희초 사건 이후에 알려졌지만 이제 그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계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6개월 사이에 두 분의 선생님이 그러게 말이에요. 돌아가시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꾹꾹 눌러왔던 억눌려 있던 것이 이번에 폭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좀 억눌려 왔던 것이 이번 서희초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 이게 거의 이제 선생님들의 이 사건을 딱 접했을 때 선생님들이 거의 집단적인 PTSD를 네, 겪으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내가 서희초다, 내가 서희초 교사다, 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음. 것뿐이지,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신이 접니다. 라는 그런 게, 이게 어떤 기폭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주말에들 뭐 원근각지에서 모이셔가지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86 세대다 보니까
예전에 전교조 집회하는 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전혀 집회 양상은 전혀 다르더군요. 그래서 네네. 이제 유심히 저도 지켜보게 되는데요. 주말에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동학대 방지법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들이 이 아동학대 방지법에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것과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아동학대 방지법은 아니고요. 네, 그 명칭이 아니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네,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자체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 2013년, 12년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실제 굉장히 잔혹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교육부 장관이 지금 현 교육부 장관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참 네. 아이러니인데요. 예, 네, 돌고 돌아서 예, 어 그 뭐 칠곡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그 아동복지법이 좀 강화가 됐던 거죠. 지금도 사실은 실제로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고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 법이 학교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선량한 학교 교사들을 옥죄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무고죄가 성립되기가 어렵고요. 또 신고자의 신원을 또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이것이 악용되어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담임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부모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 사례가 참 또 많더군요, 보니까. 네, 또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게 판단도 모호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아동복지법 17조에 나오는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저희가 정상적인 어떤 훈육이나 정상적인 어떤 훈계 과정에서 네, 그 미성숙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느낄 수 있는 본연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감정도 다 정서학대로 그런 보는 그런 개념의 오용이 만연하여서 네. 소위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 기분 상해죄에 걸려서 예, 언제든 신고당할지 모르는 또 신고당하면 또 바로 직위해제돼서 아이들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런 두려움에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애면 또 없애는 만큼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악용돼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아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무조건 없애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단 한 번도 없애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요. 네, 네, 이것을 이제 개정하자는 그런 주장인데, 개정,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무분별한 그런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신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교사가 직위해제 돼버리는, 그래서 한 명의 그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가지고 다른 20명의 아이들과의 그런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몇 네, 개월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또 다 기소도 되지 않고 무죄가 되고, 그렇죠. 전체 아동학대로 선생님들이 신고되는 것 중에 약 1.6% 정도만 전체 토탈해서 예, 예, 정도만 기소가 되고 그중에서 또 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인데 네, 사실은 그 99%되는 선생님들이 이게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정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386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예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어 복도에서 이제 저 멀리 뛰는 학생에게 그 안전을 위해서 뛰지 말라고 뛰지 마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것도 얘기를 걸리나요? 했습니다. 예. 이거 참. 이거 생활 지도일까요? 아동학대일까요? 당연히 생활 지도죠, 예. 선생님으로서.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됐습니다. 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책을 꺼내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너 책을 꺼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예, 우리 교수님 뭐 386세 당연히 되시니까 그건 이거, 지도 그냥 뭐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그 네, 지도죠. 예, 네, 아동학대로 신고됐습니다. 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두 아이가 음, 싸움을 하는 걸 말렸습니다. 뭘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교실에서 네,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네, 것까지 아동, 보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참 웃음이 나는 사례인데 당사자들은 그게 굉장히 아, 정신적인 고통이 되겠죠. 황당하고요. 이,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일들을 몇 번 당하시면 선생님들이 네, 교실에서 네. 교육을 포기하게 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서적으로 네, 그냥 네, 어떤 그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네. 하긴 저도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인데 뭐 이제 신학교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사회를 몇 번 겪는다? 그럼 뭐 아마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 그래도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문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만 해도 이게 뭐 우리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은 군사부 일체 뭐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은 부모님과 그림자도 밟지 예, 않는. 예. 부모님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훈육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깍듯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보는 건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저보다 아래 세대의 부모들은 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선생님에 대한 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각이 달라진 이유가 언제부터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실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저와 같은 세대에서는. 이런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단체를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1990년대 말의 교실 네, 붕괴.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우리나라는 네, 몰락하게 됩니다. 네, 권위주의 시대가 몰락을 하면서 사실은 그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실은 그런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까지 억눌렸던 것에 대한 반발 네, 또는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저항, 저항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예를 들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경찰 공무원 출신이셨거든요. 아, 예. 그러면 경찰은 뭐 이렇게 제대로 올려다보지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예. 네. 경찰 권위가 엄청났던 시절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 친구 경찰이거든요. 제 친구 네, 경찰인데 매일매일 욕을 먹는답니다. 매일. 예. 그래요. 옛날에 어디 경찰한테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음,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한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것 현상들이 음, 교실에도 당연 그 들어왔다고 보고요. 이건 실제 뭐 공무원의 뭐 시청 공무원 이런 분들도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경찰분들 포함해서. 음, 어, 그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실제로 그 과거에 교사들이 누려왔던 어떤 지적 권위, 음. 그런 지적 권위 역시 그렇지. 네, 학령이 높아지면서 그런 맞아. 지적 권위들이 이제 많이 그 떨어지게 되고 또 이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이 팽배하게 되면서 음, 오히려 교사의 지적 권위보다는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면서 사실 교사의 권위가 이전부터 좀 많이 떨어졌죠. 음, 그러다가 이제 국문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따기도 맞습니다, 맞고 맞습니다. 빠따도 맞고 뭐 이러면서 아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독점하는 그 어떤 권력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했고 의심조차 안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 진짜 야 세상 진짜 달라졌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부형들의 우리 국가 전반적인 그 시민들의 수준이 이제 민주화되면서 높아지니까 어떤 독점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 저항감을 갖게 되는 시대적 흐름들이 이제 형성이 됐던 것 같고 아마 그 중 맞습니다. 하나가 이 교실 권력. 뭐 예컨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교실 이데아 이런 노래도 불렀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네,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뭔가 잘못했거나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가 독점된 권력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그 사교육 입시 경쟁에 과도하게 몰입되다 보니까 내 맞습니다. 자녀나 이 사교육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여기에 선생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사회적 합의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학교나 교육 당국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이제 단초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 어쨌든 네, 네, 말씀. 조금만 더 구현하면 네, 실은 그 권위주의 시대 때 맞고 자란 세대가 지금의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안 제,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세대죠. 예, 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네. 저는 지금 초중고에 모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시구나. 저희 세대는 이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교사가 돼 보니 네, 저희는 애들을 건든다는 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시대인 거예요. 네, 그 갭을 건너온 거예요. 저희 소위 네, 이제 그, 그 이제 뭡니까 소위 X세대, Y세대 뭐 이런 네, 네, 세대들이 네, 네. 그 시대를 건너와서 학부모들이 되었고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고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어, 예.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많은 영화들에서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맞아요. 1980년대,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학교 영화를 보면 네, 늘상 애들을 선생님 맞죠. 들어가면서 뭐 하시노 하면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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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뭐 이런 것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네. 더 그런 정서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학교는 그렇다면 전혀 큰일 그렇지 나죠, 않은데 오히려.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요. 네, 제가 학교에서 실제 이렇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냐고 이렇게 놀랍니다. 많이 모르시는 거죠. 과거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